숨이 턱 막히도록 가슴이 뛰었다. 내 손에 들린 낡은 액자, 그 속에서 삐죽이 나온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 3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족. 그날 이후로 내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골동품 시장 한복판에서 나는 그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골동품 시장을 자주 찾았다. 처음엔 그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좁은 골목길의 한 구석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그곳의 낡은 물건들 사이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습관이 생겼다. 시장의 골목마다 늘어선 상점들은 각기 다른 시간을 품고 있는 듯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빛바랜 사진첩이나 손때 묻은 가구들은 마치 나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종종 왜 그런 쓸모없는 낡은 물건들을 보러 다니냐고 물었지만 나에게는 이 낡은 물건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책 같았다. 특히 가족을 잃은 후 이 시장은 나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말없이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날도 이른 아침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시장에 도착했다. 새벽 안개가 잔뜩 낀 골목길은 마치 옛날 사진 속 장면처럼 아스라이 흐릿했고 발걸음 소리가 돌담에 닿아 울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트렸다. 나는 익숙한 경로로 천천히 걸으며 가게 간판들을 훑어보았다. 옛날 책방, 추억의 가구상, 시간을 잇는 공방. 각각의 상점 이름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았다. 특히 나무 프레임으로 꾸며진 한 작은 가게 앞에서는 늘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그곳 주인 노신사가 고르는 골동품들은 특별히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다. 이날도 그 가게 앞에서 나는 유리창에 걸린 액자 하나에 시선이 꽂혔다. 1970년대 스타일의 나무 프레임은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드러났고 안에 들어간 풍경화는 채색이 거의 다 빠져 흑백 사진처럼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림 속 마을 풍경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본 풍경처럼 낡은 초가집과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밭둑길이 그려져 있었다. 손끝으로 유리를 훑으며 그림을 바라보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림 속 풍경이 30년 전 사라진 우리 집 마당과 닮은 듯 했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이 내가 액자를 유심히 보는 걸 눈치채고 다가왔다. 이 액자는 70년대의 경기도 안양에서 온 물건이에요. 원래 주인이 이사가면서 처분한 거라네.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안양은 바로 내가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살던 동네 이름이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액자를 들어 올렸다. 뒷면에 붙은 라벨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1974년 5월 안양리 23번지라고 적혀 있었다. 내 옛집 주소와 숫자까지 똑같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액자를 3개 붙잡지 않았으면 떨어뜨릴 뻔했다. 이거 얼마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지는 걸 느끼며 물었다. 주인은 액자를 유리창에서 꺼내며 오래돼서 그런지 유리 틈새로 먼지가 들어갔네요. 수리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3만 원에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지갑을 꺼내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급히 계산을 마쳤다. 액자를 품에 안고 시장을 빠져나올 때쯤엔 이미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액자는 계속 내 손에서 놓이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어두워져 갈수록 액자 속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 속 풍경과 겹쳐졌다.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던 흙길, 아버지가 손수 만든 우물, 모두가 먼지 낀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콩콩 뛰는 소리가 귓가까지 울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재로 직행했다. 책상 위에 액자를 올려놓고 스탠드 불빛을 최대로 밝힌 다음 집안일 할 때 쓰는 흰 면장갑을 꺼내어 꼈다. 유리 표면의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니 그림 속 세부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울타리 곁에 놓인 삽의 형태, 초가집 지붕의 볏짚결, 하나하나가 내 어린 시절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집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 우물가에는 사람 형체가 희미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옷차림과 비슷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액자 뒷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무 패널의 못자국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우연히 한쪽 모서리에서 틈새를 발견했다. 손톱으로 살짝 걸어 올리자 나무 패널이 약간 들려지면서 유리와 패널 사이로 누런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심장이 마치 달려오는 기차 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다. 종이를 끄집어내어 펼치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머리로 쏠리는 듯한 감각에 잠시 숨이 막혔다. 종이 위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다. 먹물로 선을 그은 듯 검은 선들 사이에 빨간색 연필로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 군데 되어 있었고 옆에는 간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제1관문 열쇠는 우물 아래, 진실은 세 번째 달빛 아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도 한가운데에 적힌 안양리 23번지라는 글자였다. 이건 분명히 내 옛집 주소였다. 지도의 선들을 따라 눈으로 훑어보니 동그라미 친 지점들이 모두 내가 어릴 적 자주 가던 장소들임을 알 수 있었다. 동네 뒷산의 잣나무 군락지, 폐교가 된 옛 학교, 시내버스 종점 옆 빈 창고.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마비되는 걸 느끼며 나는 서재 벽에 걸린 옛 사진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가족이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 속 우리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 어머니의 환한 미소, 동생의 뺨에 붙은 밥풀. 그 사진을 찍은 다음 날, 그들은 집을 나간 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도 신문 광고도 소용없었고 오직 나만이 이렇게 남겨졌다. 액자에서 발견한 지도는 마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 같았다. 나는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장소가 우리 집 마당 우물이라는 걸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물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메워졌지만 지도에 적힌 대로라면 그 밑에 뭔가가 묻혀 있을 터였다. 창고에서 낡은 삽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선 나는 삽날이 땅에 닿는 소리에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다. 삽질을 시작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 땅 하는 금속 소리가 공명했다. 흙을 파헤치니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서는 동전 크기의 구리 열쇠와 함께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에는 오래된 한문과 현대어가 섞인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달빛은 옛 우체국 편지함에 비친다. 나는 이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 동네에 있던 옛 우체국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그 자리에는 아직 낡은 편지함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삽과 손전등을 준비해 그 장소로 향했다. 해가 뜨기 전에 어둠 속에서 낡은 편지함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쓰러진 간판 조각 아래서 그것을 발견했다. 녹이 쓴 철제 편지함을 열자 안에서 봉투 한 장이 나왔다. 봉투 속 사진은 우리 가족이 찍혀있던 그 사진과 똑같았지만 뒤집어 보니 낯선 필체로 세 번째 단서는 너의 시작이 끝나는 곳에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구는 내가 태어난 병원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수수께끼의 고리 속에서 나는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매번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액자가 내게 준 기회, 사라진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놓칠 수 없었다. 집안 서랍을 열 때마다 나는 마치 타임캡슐을 여는 기분이 들었다. 오래된 사진첩 표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손가락 끝으로 스치는 거친 감촉이 50년 전의 기억을 소환했다. 사진첩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가 나를 안고 서 있는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배경에 감나무 아래 놓인 세발자전거, 어머니의 검은 단발머리, 내 옷깃에 묻은 솜사탕 자국까지 선명하게 살아났다. 사진 뒷면에는 1975년 가을, 첫 생일이라고 아버지의 둥근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그때 우리 집 마당에는 항상 밥풀 냄새와 어머니의 옷감 짜는 소리가 가득했지. 서랍 깊숙이 들어간 봉투에서는
편지 뭉치가 나왔다. 푸른 끈으로 묶인 편지들의 겉봉투에는 서울에서 온 소식이라고 적힌 것이 눈에 띄었다. 1980년대 초반 고모가 보낸 편지들이었다. 종이 사이로 스민 장미꽃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형님, 어제 다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현순의 학교 선생님도 수사에 협조하신다고. 1995년 4월 15일자 편지 한 장이 손에서 떨렸다. 가족이 실종된 지 딱 일주일 뒤의 날짜였다. 책상 서랍 밑바닥에서는 동생의 공책이 쌓인 상자가 나왔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위에 올려진 빨간 일기장을 펼치니 동생의 철봉인 글씨가 우글거렸다.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말금. 오늘 형이 나랑 숨바꼭질 하다가 우물에 빠질 뻔했어. 엄마가 혼내셨는데 형은 웃기만 했지. 일기장 페이지를 넘기던 내 손가락이 멈췄다. 3월 31일 페이지가 뜯겨나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지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빨간 동그라미가 남아 있었다. 벽장 구석에 있는 낡은 캐리어를 끌어내렸다. 지퍼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회색 트렌치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옷주머니에서는 주황색 플라스틱 열쇠고리가 나왔고 거기에는 작은 USB 메모리처럼 생긴 열쇠가 꽂혀 있었다. 이걸 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했다. 지도에 표시된 제1관문 옆에 새겨진 열쇠홈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다. 천장 안쪽 수납 공간에 올려둔 오래된 슈퍼8 필름 카메라를 꺼내었다. 할아버지 유품인 이 카메라에 남은 마지막 필름을 현상소에 맨 적이 있었다. 현상된 사진 중 한 장에는 우리 집 마당 우물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검정색 서류 가방에는 지도에 적힌 삼각형 표식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4월 1일 최종 확인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바로 가족이 사라지기 하루 전 날짜였다. 옷장 밑에서 발견한 철제 상자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1995년 3월 30일자 페이지에는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들이 빼곡했다. 그 사람이 또 찾아왔다.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내일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찢겨나간 상태였다. 흐릿한 잉크 자국 사이로 23번지, 밤, 11시, 우물 아래 같은 단어들이 번져 있었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노트북 한 장을 발견했다. 1970년대 안양시 지도가 그려진 페이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5군데의 위치가 현재 지도와 완전히 일치했다. 특히 1995.04 일이라는 날짜 옆에는 모든 준비 완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의문의 숫자열 231-445-6678이 메모되어 있었다. 전화번호처럼 보였지만 지역번호도 없고 자릿수도 맞지 않았다. 창문가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가 뒤쪽 나사가 헐거진 걸 발견했다. 나사를 풀자 안에서 미니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다. 테이프 라벨에는 1995.04 1 녹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떨림을 참으며 녹음기를 재생했을 때 흘러나온 목소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현재 위치 노출됐다. 23번지 우물 아래 비상계획 실행한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던 봉인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1995년 4월 2일자 신문기사가 들어있었다. 안양리 실종 사건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기사 옆에는 내 가족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현장에 남겨진 의문의 지도 조각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게 바로 내가 액자에서 발견한 지도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지 가장자리에는 누군가가 빨간 펜으로 진실은 세 번째 달빛 아래라고 적어놓았다. 모든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지도와 대조해 보았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서류 가방 문양은 지도의 삼각형 표식과 일치했고 아버지의 열쇠고리는 첫 번째 관문의 자물쇠에 꼭 맞을 것 같았다. 동생 일기장에 적힌 3월 31일의 실종 루머와 어머니 일기장의 위기감은 서로 연결되는 퍼즐 조각들이었다. 이제 확신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가족이 고의로 남긴 구조 신호였다. 벽걸이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지도에 적힌 세 번째 달빛을 떠올리게 했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비로소 30년 전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랍에서 꺼낸 증거품들을 다시 정리하며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장소로 향하는 길은 내 심장을 마구 두드리는 드럼 같았다. 낡은 공장터는 도시 재개발 구역 한켠에 숨어 있었다. 철거 예정 표지판이 덩굴 식물에 휩싸인 채 허물어지는 담장을 가리키고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연출했다. 공장 입구에 서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아버지가 이 공장에서 일했던 시절, 퇴근길에 나를 안고 구내식당에서 사온 호두과자를 나눠 먹던 추억이 손톱 끝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녹슨 철문을 밀어젖히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이 일었다. 창문이 모두 깨진 창고 안쪽에서는 햇빛이 기둥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지면에 기하학적 그림자를 그렸다. 지도에 표시된 제1관문은 분명히 이 공장의 북동쪽 모퉁이였다. 발밑에 널브러진 기계 부품들을 피해 이동하던 중 벽면에 새겨진 낯익은 표식을 발견했다. 삼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문양이었는데 이는 지도와 아버지의 유품 속 서류 가방에 있던 것과 똑같았다. 표식 아래 벽돌 틈새를 더듬자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을 스쳤다. 벽돌 2개를 힘껏 당기자 철제 상자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상자 표면에는 1995.04 1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었고 자물쇠는 아버지의 열쇠고리에 꽂힌 작은 열쇠와 정확히 일치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30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상자 안에서 은빛으로 번쩍이는 열쇠와 함께 주황색 봉투가 나왔다. 봉투를 뜯자 한 줄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번째 달빛은 옛 우체국 편지함에 비친다는 메모 아래 1990년대 안양시 지도가 접혀 있었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경로가 그려져 있었고 특히 우체국이라고 적힌 지점에는 동생의 필정으로 형이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낙서가 되어 있었다. 어릴 적 동생이 나 몰래 라면을 훔쳐먹다가 들킨 일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가족이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장소인 옛 우체국터는 버스 정류장 3개를 걸어가야 하는 외딴 곳에 있었다.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나는 30년 전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현판, 철제 편지함에 매달린 자물쇠, 매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동생. 현재는 그 모든 게 잡초에 파묻혀 허물어지고 있었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 마당 한 구석에 참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을 때 삼날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명했다. 녹슨 편지함을 꺼내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빗물이 스며들어 부풀어 오른 뚜껑을 여는 순간 동전 냄새와 함께 누런 편지 봉투가 튀어나왔다. 봉투 속 사진은 우리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것이었지만 이전에 본 사진과는 달리 배경에 서 있는 낯선 남자가 추가로 찍혀 있었다. 그의 왼손 약지에 낀 은반지는 어머니의 결혼반지와 쌍을 이루는 디자인이었다. 사진 뒤쪽에는 진실을 찾고 싶다면 그가 열어준 길을 따라가라는 문구와 함께 좌표 숫자열이 적혀 있었다. 편지함 바닥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상자에는 마이크로필름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손전등 빛에 비추자 1995년 4월 1일자 신문기사가 나타났다. 지역 유지, 최씨, 공장 부지 매입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옆에는 아버지의 사직서 사본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 메모지는 강제 퇴거 위협, 가족 보호를 위한 선택이라는 글귀와 함께 내가 태어난 병원의 지하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소로 가는 길에 잠시 쉬던 중 우연히 편지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다. 봉투 안쪽 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점자 같은 돌출 부위를 발견했다. 스마트폰 플래시로 비추자 물의 반대는 불이라는 암호문이 투영되었다.
이게 지도에 표시된 호수 부근의 폐교를 가리킨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낯선 검은 세단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사진 속 낯선 남자와 닮아 있었다. 폐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창문 유리 조각들에 반사되어 마치 혈액이 튄 듯한 광경을 만들었다. 지도에 표시된 세 번째 달빛 위치는 강당 뒤편의 오래된 체육창고였다. 문에 걸린 자물쇠는 공장에서 찾은 은열쇠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문을 열자 먼지 속에 반쯤 묻힌 낡은 프로젝터와 영사필름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필름을 재생기록기에 걸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흑백 영상이 벽면에 비춰졌다.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공장 부지 도면을 놓고 논의하는 장면,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불에 태우는 모습, 동생이 울면서 뛰쳐나가는 장면. 영상 말미에는 모든 진실은 내 손안에라는 자막과 함께 23번지 좌표가 깜빡였다. 이 영상이 찍힌 날짜는 1995년 4월 1일 오후 11시, 바로 가족이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가죽 제본책에는 20년간의 회계 장부가 기록되어 있었다. 특정 페이지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중에는 아버지의 도장과 최 씨의 인감이 교차로 박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진 서류에는 23번지 지하 구조물 인수계약서라는 제목이 있었고, 서명란에는 아버지와 낯선 남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밤 공기가 스며드는 창고 안에서 나는 발견한 증거품들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가족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위험을 피해 스스로 사라진 것임을 직감했다. 프로젝터를 멈추기 위해 손을 뻗던 순간 벽면에 비친 내 그림자가 어릴 적 아버지의 실루엣과 겹쳐지는 것이 보였다. 그제서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슬픔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감각을 느끼며 나는 세 번째 장소에서의 마지막 단서를 꽉 쥐었다. 세 번째 장소는 도시를 벗어난 언덕배기에 자리한 작은 교회였다. 낡은 십자가가 기울어진 채 첨탑 위에서 흔들리며 마치 나를 반기는 듯했다. 교회 앞마당에 서자 30년 전 어머니가 손수 만든 감입차 냄새가 코를 스쳤다. 어릴 적 병든 날이면 어머니는 이 교회에서 기도한 뒤 감잎을 우려내어 내게 먹이곤 했는데 그 따뜻한 온도가 지금도 손바닥에 선연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은 오래된 벚나무 아래 놓인 나무 벤치였다. 벤치 다리에는 1995.04라고 새겨진 흠집이 있었고 그 옆 흙 속에서는 동전 크기의 구리색 표식이 빛나고 있었다. 삽을 꽂은 땅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울리자 가슴이 입안으로 튀어나올 듯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납작한 납골당 크기의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표면에는 어머니의 결혼반지와 일치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먼지가 일면서 오래된 마그네슘 랜턴이 굴러나왔다. 랜턴 손잡이에 매달린 쪽지에는 진실의 빛으로 길을 밝히라는 문구와 함께 랜턴 아래쪽에 숨겨진 컴팩터 디스크가 들어있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 성당 뒤편의 고물 프로젝터를 발견했을 때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다. 디스크를 삽입하자 화면에 흔들리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995년 4월 1일 밤 11시 23분 우리 집 마당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우물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동생을 안고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당신 내가 계약을 어겼어. 이 땅 아래 있는 걸 넘기지 않으면. 낯선 남자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영상 말미에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현수야, 미안하다. 이걸 보게 된다면 우린 살아있을 거야. 지도의 끝에서 만나자. 성당 지하실 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낡은 철문에 걸린 삼중 자물쇠는 지금까지 모은 열쇠들로 열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발밑에서 쥐똥만한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 동생의 유치원 시절 낙서와 똑같은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하실 벽면에는 우리 가족의 사진이 30년치나 붙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먼지 쌓인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초 옆에 놓인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현수에게라고 쓰인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했다. 우리 아들, 이걸 보게 될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겠구나. 그날 밤 최 씨의 협박에서 도망치느라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이 교회 지하실에 마련한 비밀 공간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이제 더는 숨을 수 없게 됐다. 네가 이 편지를 본다면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을 거야. 지도의 마지막 표시는 네가 태어난 병원 지하 3층이니. 벽면 유리장에 진열된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내 첫 유치원 그림, 동생의 전리, 아버지의 회사 출입증. 2010년까지의 신문 스크랩북에는 실종 사건 재조사 기사가 꽂혀 있었다. 책장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USB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노트북에 꽂자 2020년 4월 1일자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에 띄게 늙었지만 여전히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현수야, 동생도 같이 왔어. 네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단서를 따라오렴. 서울시립박물관 23번 전시관. 영상이 끝나기 직전 카메라 앵글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도 놈들이 쫓고 있다. 서둘러야 해. 지하실 벽난로 안쪽에서 발견된 비밀 통로는 차가운 바람을 머금고 있었다. 손전등 빛을 비추자 베개 앞에서 계단이 시작되었고 벽면에는 5년마다 하나씩 그려진 화살표 표식이 있었다. 1995년, 2000년, 2005년. 마지막 표식은 2025년 4월 1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옆에 새겨진 현수 출생병원 좌표를 확인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가족이 3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며 남긴 시간들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 첫 빛이 성당 창문을 비출 때쯤 나는 마지막 증거품을 가방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첨탑 위 십자가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였다. 가방 속 USB와 편지, 영상 테이프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속에 울린다. 이제 남은 건 오직 한 곳 태어난 그 병원 지하에서 30년 만에 재회를 준비하는 일뿐이다. 숲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침침한 소나무 그늘 사이로 간헐적으로 들이쓰는 햇빛이 길을 환히 비추었지만 발 아래에서는 늪지대 같은 습기가 신발을 적셨다. 나뭇가지에 걸린 거미줄들이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은 채 내 얼굴을 스쳤다. 손에 쥔 지도의 마지막 좌표는 GPS 화면에서 0.5km 남았다고 전멸하고 있었다. 가방 속에서 들려오는 열쇠들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과 리듬을 맞추었다. 갑자기 길이 사라진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커다란 바위 뒤편으로 낡은 철문이 반쯤 무너진 채 드러났다. 문 위에 새겨진 23이라는 숫자는 녹슨 철판 사이로도 선명하게 읽혔다. 지도에 표시된 비밀의 집 입구였다. 철문을 밀어젖히자 뿌연 먼지 구름이 일면서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30년 된 공기의 무게가 폐를 짓누르는 듯했다. 잔디에 파묻힌 오솔길을 따라 100엠쯤 들어가니 허름한 목조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의 타일들은 방락되어 안쪽 목재가 드러났고 창문은 거미줄로 뒤덮인 채 깨진 유리 조각들이 칼날처럼 반짝였다. 현관문 앞에 서니 왼쪽 가슴에서 통증이 뇌를 스쳤다. 이 집의 현관문 손잡이는 우리 집 옛 현관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열쇠 구멍에 아버지의 열쇠를 꽂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저절로 열렸다. 실내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루 밑에서 튀어나온 것은 내 6살 생일 사진이 박힌 퍼즐 조각이었다. 온갖 기억들이 난타당하듯 밀려왔다. 거실 벽면에는 1995년부터 2025년까지의 달력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각 날짜마다 붉은 마커로 D- 숫자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D-30이라는 글자와 함께 오늘 날짜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머니의 도자기 찻잔 세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찻잔 바닥에 새겨진 숫자는 내 이름의 마지막 글자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온 냉기는 등골을 오싹하게 했지만 안에서는 30년 전 어머니의 장독간 김치와 똑같은 냄새가 풍겼다. 유리병에 담긴 편지지 위에는 현수식단이라는 제목으로 된 일주일치 식사표가 적혀 있었다. 2층 계단을 오르는 내내 손잡이에 나무결을 더듬었다. 13번째 계단에서 발 아래 딸깍하는 소리가 나자 계단 밑에서 숨겨진 서랍이 튀어나왔다. 안에서 발견된 VHS 테이프는 2023년 4월 1일자 라벨이 붙어 있었다. 옆방에 놓인 고민형 눈에서 반사된 빛을 따라가니 벽장 안에 90년대식 브라운관 TV와 비디오 플레이어가 숨겨져 있었다. 화면에 스치는 눈덩이 뒤로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현수야, 동생이 오늘 학교에서. 갑자기 영상이 지직거리며 중단되었다. 5분 뒤 재생된 영상에는 아버지가 창밖을 경계하듯 바라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 씨 일당이 근처까지 왔다. 이제 이 집도 위험해. 영상 말미에 플레이어에서 튀어나온 마이크로필름에는 서울시립박물관 전시관 도면이 인쇄되어 있었다.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먼지 사이로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띄었다. 천장에 매달린 유리병 속에는 종이 비행기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동생의 필체로 형, 나 여기 있었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벽면의 비밀 서랍에서 찾아낸 건설 도면에는 이 집 지하 3층의 대규모 금고가 표시되어 있었고 옆 메모에는 최 씨의 탐욕에서 지키기 위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지하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이 파여 있었다. 손전등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려가는 327계단은 마치 시간 터널 같았다. 지하 3층 철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 모은 7개의 열쇠를 차례로 꽂았다. 마지막 열쇠를 돌리는 순간 천장의 형광등들이 동시에 전멸하며 공간을 환하게 밝혔다. 300평 규모의 공간 안에는 우리 가족의 삶이 액자 속에 갇힌 듯 보존되어 있었다. 1995년 4월 1일자 신문부터 2025년 오늘날까지의 신문 스크랩북, 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원본, 동생의 중학교 졸업앨범 사진은 합성된 것. 중앙 테이블 위에는 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고 안쪽 편지지의 온도는 마치 방금 올려놓은 듯 따뜻했다. 현수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내용은 3시간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우리 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모든 퍼즐을 해결했다는 뜻이지. 우리는 지금 태평양 건너편 작은 마을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30년 전 그날 최 씨의 토지 강탈 음모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 이 집 지하의 금고에는 그들이 찾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바로 편지 끝문장은 갑작스럽게 끊겨 있었다. 뒤집어 보니 최 씨 일당의 위협을 받으며 급히 도망친 듯한 필체로 8월 15일 독립기념관 23번 계단이라는 글이 흘려 쓰여 있었다. 금고 문을 열자 안쪽 벽면에 새겨진 우리 가족의 손바닥 흔적이 보였다. 그 아래 놓인 타임캡슐에는 2030년 4월 1일까지 개봉 금지라고 적힌 봉인이 되어 있었다. 집을 나서며 품에 안은 타임캡슐의 무게가 마음속 깊은 곳을 내리눌렀다. 숲길을 되돌아보니 지붕 위에서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이 30년 동안 무인가동되었을 리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등 뒤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후에 비친 검은 세단의 번호판은 30년 전 영상 속 최 씨의 차량과 일치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나는 마지막 단서가 가리키는 장소로 향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이제는 희망과 설렘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골동품 시장에서 우연히 산 액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 액자를 집으로 들고 오던 날, 그저 오래된 추억의 한 조각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러나 액자 속에 숨겨진 지도 한 장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 지도를 따라가며 잊고 있었던 가족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사진첩을 넘길 때마다, 편지의 종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잊힌 줄 알았던 사랑과 그리움이 다시금 내 가슴을 채웠다. 첫 번째 장소의 폐허가 된 공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벽돌 틈에서 발견한 상자와 쪽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족의 메시지는 30년 전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주었다. 두 번째 장소의 우체국에서는 동생의 일기장과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낯선 남자의 흔적까지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며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세 번째 장소의 교회에서는 가족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을 마주했다. 그날 밤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지 그 기록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짧은 메시지, 언젠가 이 지도를 발견한다면 우리를 찾아와 달라. 그 한 문장이 내 삶의 모든 의미를 바꿔놓았다. 숲속의 비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지나온 뒤였다.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최근 날짜의 편지. 편지를 읽으며 나는 가족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슬픔과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 사라진 이후로 내 삶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남긴 단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밀의 집에서 발견한 타임캡슐을 품에 안고 나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숲길을 걷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 인생이란 때로는 아주 작은 우연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골동품 시장에서 우연히 액자를 집어들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예기치 않은 기회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그 우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팔 벌려 맞이해 보시길 바란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나처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가시길 바란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한 내 여정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듯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다. 오히려 가족이 남긴 사랑과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도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